90세까지 은퇴하지 못한 남자의 비밀. 프롤로그. 조선 최장수 총리의 고백. 조선 문종 원년 한양 육족거리. 아침 해가 떠오르자 대신들이 하나둘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느린 걸음으로 걷는 노인이 있었죠. 황희 나이 90.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상 자리를 지킨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도 아직 은퇴하지 못하다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혹은 참으로 불쌍하다고. 황희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는 수없이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20번도 넘게. 하지만 매번 임금은 거부했습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경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애원했죠. 황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권력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이 기뻤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권력보다는 고향 집 마루에 앉아 손주들과 노는 것이 더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러날 수 없는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임금의 신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황희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황희만이 가진 능력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허허실실 공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처세술. 누구의 미움도 사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술. 이것이 바로 황희가 90세까지 현역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희는 어떻게 이 기술을 익혔을까요? 그 이야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젊은 날의 실수. 태종 7년 황희는 31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뛰어난 문신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고 젊은 나이에 중요한 관직을 맡았죠. 황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정치는 험난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른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하들을 엄격하게 다스렸죠. 어느 날 조정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지만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황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왕실의 전통상 장자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충녕대군은 비록 뛰어나지만 셋째이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태종은 황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태종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황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의 근본은 원칙에 있으며 원칙을 무시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태종은 차가운 눈빛으로 황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황희를 남원으로 유배 보내라고. 황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 황희는 깨달았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정당해도 때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화를 입는다는 것을. 황희는 남원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그 6년 동안 황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역 백성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지혜를 익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자를 설득하려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한다는 것.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상대방이 스스로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바로 그 충녕대군이었습니다. 태종이 끝까지 밀어붙여 세자로 만든 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유배된 신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황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황희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37살이었습니다. 황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고. 똑똑하게 굴지 않고 현명하게 살겠다고. 2부 허허실실의 시작. 세종 5년 황희는 예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예조판서는 나라의 의례와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황희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는 여전히 파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한쪽에는 개혁을 주장하는 젊은 신하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전통을 지키려는 원로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황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이 황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함께 나라를 개혁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황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정말 훌륭한 뜻이라고. 젊은 신하들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원로 대신들이 황희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것들의 경솔한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정말 일리가 있다고. 원로 대신들도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황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양쪽 말을 다 옳다고 할 수 있냐고, 황희는 줏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황희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죠. 황희는 양쪽의 말을 듣고 그중 진짜 좋은 점만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게 보고할 때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보고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황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본다고 생각했죠. 황희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원로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쓸데없는 낭비라고, 그럴 돈이 있으면 군사를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황희가 나섰습니다. 황희는 말했습니다. 두 의견 모두 옳다고. 학문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다고. 원로 대신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황희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하면 된다고. 집현전을 만들되 규모를 작게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세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황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학자만 뽑아서 시작하고 성과가 나오면 조금씩 키우면 된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피해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원로 대신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요. 젊은 신하들도 만족했습니다. 어쨌든 집현전이 만들어지니까요. 황희는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황희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항상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죠. 황희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 둘째, 양쪽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한다. 셋째, 그 중에서 진짜 좋은 점을 찾아낸다. 넷째, 두 의견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황희의 허허실실 공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주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 세종은 황희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3부 90세 현역의 비밀. 세종 18년 황희는 65살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영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의 최고 관직이었죠. 황희는 고사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거절했습니다. 경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제발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희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황희는 영의정으로서 18년을 일했습니다. 그 18년 동안 조선은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며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황희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희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장서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황희는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주고 비판하는 신하들을 설득했죠. 장영실이 과학기구를 만들 때 황희는 뒤에서 후원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양반들을 조용히 막아주었습니다. 세종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황희는 여러 의견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세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죠. 황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희를 무능한 재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이 없다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황희가 없으면 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황희가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세종이 말했습니다. 황희는 나라의 기둥이라고. 기둥은 화려하지 않지만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진다고. 세종 32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황희는 이제 83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종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처럼 문종도 황희를 필요로 했습니다. 황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문종 2년, 문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년 만이었죠.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황희는 이제 85이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임금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황희는 조용히 중재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라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종 즉위년 황희는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단종은 황희의 은퇴를 승인했습니다. 황희는 그때 나이 86이었습니다. 황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황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황희는 그때마다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새해가 더 지났습니다. 황희는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희의 부고를 듣고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단종은 3일 동안 조회를 중단하고 애도했습니다. 백성들은 황희를 위해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황희는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재상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부 황희의 처세 7계명. 황희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60년 넘게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황희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황희만의 처세수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절대 적을 만들지 마라. 황희는 평생 누구와도 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도 존중했습니다. 어떤 신하가 황희를 비판하면 황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황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마라. 황희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좋은 정책이 성공하면 황희는 임금의 현명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다른 신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희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체면을 지키게 하라. 황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할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접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관점도 있다고, 이런 방법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황희에게 논쟁에서 진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위기 때 침묵하라. 황희는 위험한 상황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생기면 황희는 성급하게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황희는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본질에 집중하라. 황희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비방해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자리를 노려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나라의 이로운 일인가,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끊임없이 배워라. 황희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80살이 넘어서도 황희는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황희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언제 물러날지 알아라. 황희는 수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구분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90세까지 일했지만 그것은 황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필요로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황희는 끝까지 존경받았습니다. 에필로그 2026년의 황희.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황희의 처세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대의 직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파벌 싸움, 권력 다툼, 질투와 시기. 많은 사람들이 정년을 걱정합니다. 회사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황희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적이 많으면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적이 없으면 평범한 능력으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황희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면 시기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이 성공하게 만들면 감사를 받습니다. 황희는 자신의 업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업적을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직장에서 존중받는 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이기면 그 사람은 평생 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체면을 지키며
물러날 수 있게 해주면 그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황희는 논쟁에서 항상 이겼지만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법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문제에 성급하게 의견을 내면 화를 입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며 관찰하면 살아남습니다. 황희는 위기의 순간마다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직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은 사소한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에 일일이 대응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하지만 본질에만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황희는 비판을 무시했습니다. 오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직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법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하지만 계속 배우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황희는 90세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90세까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존경받는 법은 떠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권력에 집착하면 추악해집니다. 하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의연해집니다. 황희는 평생 사직서를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존경받았습니다. 황희의 허실실 공법은 결국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 똑똑해 보이지 않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 이것이 황희가 90세까지 현역일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처세술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마세요. 공을 드러내지 마세요. 체면을 지켜주세요. 위기 때 침묵하세요. 본질에 집중하세요. 끊임없이 배우세요. 그리고 언제 떠날지 아세요. 그러면 당신도 황희처럼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직에서, 어디에서든 필요한 사람. 나이가 들어도 버려지지 않는 사람. 90세까지 현역일 수 있는 사람. 황희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